어느 날 문득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짧게 끝난 적 있나요? 말을 걸었는데 예전처럼 대답하지 않고 무언가 벽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당신이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가까워져야 할 것 같은 이 시기에 오히려 마음의 거리가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듭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흔들리며 빛의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우리 관계도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때는 가까웠던 거리가 어느 순간 낯설어지고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복잡한 인연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함께한 시간, 밤을 지새우며 보살폈던 날들, 첫걸음을 떼던 순간의 감동, 학교에 처음 보내던 날의 떨림.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무언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조언을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섭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카톡은 읽고도 답장이 늦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마음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육아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철학입니다. 고대 현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고민했던 질문이고 현대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온 주제이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5가지 지혜는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대하는 태도이며 사랑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이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조언보다 먼저 듣는 것.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나요? 아니, 진짜로 듣나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자녀가 말을 할 때 우리는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자녀가 말하는 동안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예전에 내가 말했잖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얼핏 듣기에 이상한 말입니다. 지혜의 상징인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니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상대방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면 전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 자녀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불편한 관계, 업무의 스트레스. 우리는 그 말을 듣다가 어느새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지. 그런 상사는 원래 그래. 내가 참아야 해. 회사 생활이 다 그렇지 뭐. 이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자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네 하고 대답하지만 마음의 문은 닫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는 2개의 귀와 1개의 입이 있다.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듣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깊은 진리입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2배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조언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경험을 나눠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어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온전히 들어줄 사람. 사례 하나. 35살 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준 씨는 7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돌아온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안정된 직장 놔두고 요즘 같은 세상에 사업이 어디 쉬운 줄 아냐? 민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결정했고 혼자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2년 후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민준 씨는 빚을 지고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때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내가 뭘 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야기 좀 들어줄까? 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 42살 수진 씨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참아야지. 애들 생각해서라도. 수진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께 마음속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수진 씨가 이혼을 결정했을 때 어머니는 뒤늦게 왜 진작 말 안 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했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것은 사랑받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줄 때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이야기가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당신의 입을 닫으세요. 물리적으로 입을 다물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말하는 동안 당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참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머릿속을 비우세요. 자녀가 말하는 동안 답을 준비하지 마세요. 조언을 구상하지 마세요. 그저 듣기만 하세요. 마치 빈 그릇처럼 상대방의 말이 채워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세 번째, 눈을 마주치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TV를 끄세요. 다른 일을 하면서 듣지 마세요. 온전히 자녀에게 집중하세요. 눈을 마주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너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정을 반영하세요. 자녀가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요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야? 가 아니라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말하세요.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하되 열린 질문을 하세요. 왜 그랬어? 가 아니라 그때 기분이 어땠어? 넌 항상 그런 애가 아니라 더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 닫힌 질문은 신문이 됩니다. 열린 질문은 대화가 됩니다. 여섯 번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가 말을 멈추었을 때 곧바로 말하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조언을 참으세요. 정말 조언을 해야 한다면 먼저 물으세요.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을까? 허락을 구하세요. 그리고 자녀가 아니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장면 전환,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장면. 이렇게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인이 된 자녀는 조언자가 아니라 동반자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충분히 평가받고 판단받고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만큼은 부모님 앞에서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없이 들어줄 때 자녀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구나. 부모님은 날 믿어주시는구나. 이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핵심 메시지 정리. 자녀가 말할 때 조언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온전히 듣는 것. 그것이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이해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 지혜. 기대를 내려놓고 독립성을 존중하기. 당신은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좋은 직장, 안정된 결혼, 손주, 명절마다 찾아오는 것, 주말마다 전화하는 것, 당신의 조언을 따르는 것. 이 기대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거나 자신의 과제에 타인이 개입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것을 과제 분리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장면 전환, 갈림길 앞에 선 사람.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과제입니다. 자녀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이것은 자녀의 과제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자녀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 역시 자녀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과제에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는 질식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자신의 인생인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짜 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만남이 부담이 됩니다. 전화가 두려워집니다. 명절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례를 볼까요? 38살 지영 씨는 의사였습니다. 부모님의 꿈이었고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을 좋아했고 언젠가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40이 되던 해 그는 용기를 내어 병원을 그만두고 음악 치료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좋은 직업을 왜 버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의대 보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지영 씨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음악 치료사로 일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29살 현우 씨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삶이 편했고 자유로웠고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매번 만날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우리 살아있을 때 손주 좀 보자. 현우 씨는 점점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명절에도 가족 모임에도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잘못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장면 전환, 텅 빈 식탁. 아들러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도 적용되지만 동시에 부모에게도 적용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은 것은 우리의 꿈을 대신 이루어 달라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달라고가 아닙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대를 점검하세요. 당신이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이것은 자녀를 위한 기대인가, 나를 위한 기대인가?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니길 바라는 것은 자녀의 안정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인가요? 자녀가 결혼하길 바라는 것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두 번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당신이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선택한 거라면 응원할게. 내 생각은 다르지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구합니다. 세 번째, 조건 없는 사랑을 연습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내 자녀야라고 말하세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조건적 사랑 속에서 자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존중은 양방향입니다. 당신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듯 자녀도 당신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나도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할 수 있어. 나는 걱정되지만 내가 어른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다섯 번째, 자녀의 실패를 허락하세요. 우리는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리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자녀가 넘어졌을 때 그것 봐, 내가 뭘 했어가 아니라 많이 아팠겠다.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여섯 번째, 당신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세요. 자녀가 당신 인생의 전부가 되면 자녀는 무거운 짐을 집니다. 당신의 행복이 자녀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당신만의 취미를, 친구를, 관심사를, 기쁨을 찾으세요. 자녀와 떨어져 있어도 행복한 당신을 보여주세요. 장면 전환, 혼자 책을 읽고 있는 노인.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녀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진정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그걸 믿어. 이 신뢰가 자녀에게 힘이 됩니다. 날개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녀가 오히려 가까이 옵니다. 당신이 간섭을 멈추면 자녀가 오히려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남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메시지 정리.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존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자유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조건 없는 사랑만이 자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역설적으로 더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세 번째 지혜. 감정의 언어로 대화하기. 당신은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고생했어, 힘들었겠다, 내가 자랑스러워, 보고 싶었어.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밥을 챙기고 옷을 사주고 등록금을 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면 전환, 두 사람이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식탁.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있는 그대로 수용받을 때입니다. 로저스가 강조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진정성, 공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것을 부모 자녀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성이란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무서워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느끼면 안 돼가 아니라 그렇게 느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란 자녀가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감정의 언어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6살 은지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처음 어머니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뭔 소리야? 겨우 1년 다녔는데 벌써?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힘든 건 다 힘들어. 참아야지. 은지 씨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지야, 지난번에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사실 엄마도 걱정이 돼서 그랬어. 직장 그만두면 내가 힘들까봐. 근데 생각해보니 내가 먼저 얘기한 건 엄마를 믿어서겠지.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나 보다. 엄마가 내 마음을 먼저 들어줬어야 했어. 은지 씨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었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워. 회사 가는 게 너무 싫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네. 미안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응원할게.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조언은 못해줘도 들어줄 수는 있어. 이 대화가 은지 씨의 삶을 바꿨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어머니의 조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받아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면 전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 감정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느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안 돼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가 아니라 힘들겠다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을 연습해 볼까요? 내가 그 일을 해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가 힘들어할 때 내 마음도 아팠어. 너를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 내 생각이 궁금해.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함께 생각해 볼까? 내가 있어서 행복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또 다른 사례. 65살 철수 씨는 평생 감정 표현을 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35이 되던 해 철수 씨는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병원에서 퇴원한 날 철수 씨는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평생 말 못한 게 있어.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아빠가 표현을 못해서 내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이야. 너는 아빠의 자랑이고 아빠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딸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 씨와 딸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수 씨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주 딸에게 말합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걱정돼. 장면 전환, 노을이 지는 창밖 풍경.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논리로 살아가지만 감정으로 기억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어 돌아봤을 때 기억하는 것은 부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느끼는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으셨어 라고 느끼는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는 편안했어 라고 느끼는지, 이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너는 왜 이래가 아니라 나는 걱정돼. 넌 항상 그래가 아니라 나는 속상해. 나 메시지는 비난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세요. 너는 불효자야가 아니라 이번 명절에 내가 안 왔을 때 나는 외로웠어. 막연한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을 말합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감정도 표현하세요. 부정적인 감정만 말하지 마세요.